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1조 원을 겨우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수출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한 양극재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도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 국내 양극재 기업들의 수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들이 공정위에 인수합병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의도적으로 인수를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2030년 글로벌 시장에 전기차 16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1년 만에 판매 목표를 33%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를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오늘은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반도체 업황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제 내일이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가지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백만 개미들이 또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적자 폭이 수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에 실적 하락은 이미 예고가 돼 있었던 상황입니다만 알고 맞는 매는 뭐 덜 아프다는 말도 있지만 이러다가 정말 심각한 실적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메모리 한파까지 삼성전자가 이미 겪으면서 분기 영업이익 1조 원도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4년 만에 영업이익이 LG전자에 추월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를 지난해 말 6조 원에서 최근 1조 원까지 80%가 넘는 급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80%가 급감하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6조 원에서 1조니까 어마어마한 적자 규모인데요. 예. 어마어마한 급감 규모인데요. 최악으로는 지난 2008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사례를 고려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예. SK하이닉스가 설비 투자를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감산을 통해서 반도체 보릿고개를 버티기에 돌입한 상황이고요. 이미 저희 프라임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최근에는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2조 원 규모의 해외 교환사채를 발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의 경우에는 뭐 임의적인 감사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기조에도 혹시나 변화의 조짐은 있지 않을까 이런 주목도 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제 내일 나오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오는데 LG도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LG 쪽도 지금 상황은 역시나 마찬가지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날에 실적을 LG전자도 발표를 하게 되는데 부진한 성적이 일단 예고는 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조 1,149억 원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7%가 감소할 전망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같은 기간 매출은 1.7%가 줄어든 20조 7,540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조금 다른 지점을 보면 LG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아들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TV 업황은 좀 부진하지만 가전과 또 자동차 부품 부문이 선전을 했다는 평가가 내부적으로 있고요. B2B 매출도 역시 늘어났고 물류비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라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2분기부터는 또 실적 반등도 기대가 되고 있어서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은
고질적인 적자 사업이었던 스마트폰 그리고 태양광 등이 사라졌고요. 자동차 부품의 이익 기대는 이제 여전하다,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어서 로봇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매출 성과가 좀 본격화되면서 매년 고성장을 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LG전자가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의 이제 반도체 분야의 실적은 좀 부진한 상황이지만 여러모로 지금 투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소식으로 삼성전자가 예.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회사인 AMD와 협력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네. 최근에 뭐 모바일 게임의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고 콘솔 게임이나 그래픽 기술 강자라고 할 수 있는 AMD와 협력하게 되면 어떻게 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가지 전략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삼성은 모바일 그래픽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픽 연구 개발 생태계도 함께 키우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삼성전자는 AMD의 초저전력 고성능 라데온 그래픽 IP로 개발하는 차세대 그래픽 솔루션을 자사 모바일 AP 브랜드인 엑시노스 라인업에 적용한다고 오늘 밝혔고요. 삼성전자는 모바일 게임 수요가 늘어날수록 게임의 성능을 좌우하는 GPU의 역할 비중이 갈수록 커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콘솔 게임 수준의 고성능, 고화질 게이밍 경험을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기기에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 협력이 AMD와의 협력이 처음은 아닙니다. 예. 2019년부터 그래픽 처리 장치 설계 분야에서 이미 AMD와는 협력을 진행해 온 바 있고요. AMD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번 협력 확대는 모바일 사용자들에게 최고의 그래픽을 제공하기 위한 양사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기대가 좀 되겠네요.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무역 적자가 1년 넘게 지금 이어지고 있고 글로벌 수요 감소에도 우려하고 지금 한국의 배터리 3사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기업들이 고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박 기자, 일단 전망이 밝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 배터리 3사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기업들이 수익으로 밝은 전망을 예고하고 있다는 분석들은 이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세계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만 이제는 어떤 미래 산업이 아니라 현재 가장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산업에 대한 소식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올해 1분기 추정 실적이 매출 3조 3,707억 원, 영업이익이 4,847억 원인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랑 비교를 해보자면 87.2%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90% 가까이네요. 그렇죠. 네. 많은 상황이고요. 같은 기간 삼성 SDI도 보면 영업이익이 3,976억 원을 올려서 지난해 대비 23.4%가 오른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 추정 수치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 수치는 근데 큰 폭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업계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전기차 시장의 본격 성장을 예고한 2020년 이후에 LG 엔솔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지난해 영업이익 1조 클럽, 이때는 1조 2,137억 원으로 1조 클럽에 가입한 이후에 올해는 영업이익 2조 2,95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 SDI 또한 지난해에 1조 8,080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서 올해도 2조 1,85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조금 다른 기업이 있습니다. SK온인데요. 예. 아직 흑자 전환을 못한 흔히 이제 우리가 턴어라운드라고 부르는데 턴어라운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에도 SK온은 영업 손실을 이어갈 것으로 일단 내다보고 있는데요. 다만 고무적인 부분은 1분기 2,733억 원에 비해서 영업 손실은 다소 줄어든 2,67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또 매출은 지난해 1분기 1조 2,599억 원 대비 138.1%가 증가한 약 3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전망이 상당히 밝습니다. 네. 이 배터리 공장 건설에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큰 비용이 발생이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지금 배터리 3사 이익은 큰 폭으로 이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아직 그 IRA도 시행이 안 됐잖아요. 예. 이게 시행이 되고 나면 보조금 혜택까지 받게 되면 이후에
앞으로의 영업 전망이 더 밝아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업계에서는 이제 그런 전망이 좀 지배적인 상황이고요. 일단 배터리 기업들의 설비 투자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초반에는 아무래도 양적 성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비용을 설비에 집중했습니다. 지난해 설비 투자액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LG에너지솔루션이 6조 3천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삼성 SDI는 2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SK온은 비상장 회사라서 설비 투자액을 공시하는 의무는 없는데 업계에서 추정하기로는 지난해에 3조 원에서 4조 원 이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각 3사의 이 설비 투자액 자체가 절대 적은 규모가 아니라는 점을 이제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 만든 배터리 공장의 가동률과 또 수율을 끌어올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설비 투자에 쓴 돈이 이익으로 돌아오려면 당연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이 설비 투자액이 늘어나면 고정비가 증가하고 또 단기에는 이익을 거두기가 힘들기 때문에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기업의 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배경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원자재 값은 올랐는데 배터리 가격은 더 많이 올라서 이익이 늘어났다. 이게 첫째고요. 예. 둘째로는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여서 같은 양을 수출하더라도 원화 표시 이익이 느는 상황이어서 실적 부분에서 그렇게 평가가 될 수 있고요. 네, 환율이 또 영향을 미쳤군요.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앵커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보조금에 있습니다. 배터리 1kWh를 생산할 때마다 최대 45달러의 보조금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18일 이후에 이제 본격 시행이 되면 영업이익은 당연히 이제 동반으로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제 이 세 가지 배경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당연히 배터리 기업도 그렇지만 배터리 기업과 함께 들어가는 소재, 부품, 장비 우리가 네. 이제 줄여서 소부장이라고 하죠. 예. 이 업체들의 동반 성장도 상당히 눈에 띌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 측면에서도 희망적이고 업계에서도 마찬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배터리 관련 기업들 소부장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양극재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4대 핵심 소재 중에 하나고요. 음극재와 더불어서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부품인데요. 배터리 특성과 성능을 구분하는 요소이고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양극재 기업의 이익은 뭐 급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 기업인 LG화학이 첨단 소재 부분 영업이익이 1,53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지만 직전 분기 180억 원에서 754%가 상승했다고 하니까 예. 급성장했다고 볼 수 있고요. 어마어마하네요. 예, 또 다른 네. 기업을 보면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지난해 255억 원 대비 57%가 늘어난 40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에코프로비엠도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 전년 동기가 410억 원이었습니다. 이때와 비교해서 190%가 늘어나서 1,19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업체가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거나 수출을 늘리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변수로 우리가 제외를 해보거나 생각을 해보면 현재 우리 기업들이 양극재 시장을 선점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미국 시장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이게 이유가 아주 간단한 게 실력이 좋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 만들어진 양극재는 일단 기술적으로 우수하다고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국내 업체들의 주력 품목인 이 3원계 양극재라는 것이 높은 기술력이 필요해서 중국이 이걸 지금 따라오려면 몇 년 정도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국내 이 기업들이 더 조망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까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IRA,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규정상 한국에서 생산한 양극재로 제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도 역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배터리가 수출되면 이 배터리 부품 또한 같이 수출되는 거다 보니까 동반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이고요. 이 양극재는 세부 규정을 소개해드리면 구성 재료로 구분이 됐는데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40% 이상의 부가가치를 더하는 형태로 가공만 하더라도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즉 국내 기업으로서는 뭐 현재 공정에 굳이 변화를 주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혜택을 이미 누릴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전망을 한다면 여러 가지로 이 소재, 부품, 장비, 배터리 기업들도 또한 동반으로 수치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식 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프라임 이슈 세 번째 소식 짚어보죠. 자,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박 기자, 그 까다롭다고 하는 이유 심사도 이제 승인이 났고요. 다른 국가들에서도 다 승인이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수가 늦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만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이미 이제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해 이게 화제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 어라 이미 인수한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그렇게 있겠는데요. 생각할 수도 있죠. 절차적으로는 아직 국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공정위가 심사를 하는 과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기업 결합 심사라는 것을 공정위가 승인을 해야 최종적으로 이제 그 절차가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일단 공정위에서 살펴보는 핵심은 함정 주요 부품 공급사인 한화가 함정을 만드는 대우조선을 가정할 경우에는 특수선, 즉 방산 분야에서 독과점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이 사례만 독과점 이슈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독과점 방지는 사실 공정위의 어떤 책무이기도 해서 당연히 살펴봐야 되는 지점이긴 한데요. 내막을 들여다보면 여러 이제 지점들이 좀 보입니다. 올해와 내년 사이에 나오는 굵직한 함정 발주를 앞두고 펼쳐지는 조선사들 간의 어떤 수주 경쟁이 영향을 준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누가 자꾸 이걸 지연을 시키느냐 바로 대우조선의 경쟁 조선사들이 이제 이런 어떤 경쟁을 앞두고 수주 경쟁을 앞두고 지연을 시키기 위해서 자꾸 공정위에게 어떤 딴지를 거는 게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쉽게 얘기하면 의혹들이 그런 있는 편인데요. 거죠. 그 의혹들이 예.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례들이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나 경쟁 조선사들이 지난해 12월 19일에 한화가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신고를 하자마자 이의 제기를 했고요. 이게 한 차례만 했었던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2월 6일, 3월 10일 그리고 3월 24일 네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미 이의 제기를 했었습니다. 예. 이들의 주장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그룹 내의 방산 계열사들이 자신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또 기술 정보도 차별적으로 제공할 우려가 있다. 독과점의 한 결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론이 있는 곳에서는 이게 방산산업이라는 게 일정 부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함정 부품이 방위사업청에 이제 우리가 관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직접 납품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뭐 가격 조건이나 거래 조건에 차별을 두기가 어렵다. 그런 건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맞서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민간 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도급 계약의 경우도 부품 업체가 민간 기업에 차별적으로 견적을 제공하는 경우는 입찰 평가할 때 이제 방사청에서도 이걸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차별은 실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의견도 더불어서 있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대우조선 매각 당사자인 산업은행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부가 최종 수요자로 기술, 가격 등이 강력히 관리되는 방산 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공정위가 우려하는 경쟁 저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이렇게 입장문까지 발표했습니다. 네, 공정위의 심사가 이렇게 지연되는 데 있어서 뭐 시장에서 이렇게 상당히 여러 가지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가장 답답한 측은 한화겠죠. 네네. 어떻게든 이제 한화와 이제 대우조선 해양이 인수합병을 했는데 결국은 시너지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우려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대우조선이 한화에 인수돼서 정상화 궤도에 오르게 되면 수주전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올해와 내년 사이에 대형 함정 사업 발주가 몰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우조선의 경쟁사 입장에서는 한화 인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당연히 입찰에서는 본인들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가능한 한 좀 인수를 늦추려고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예. 의혹 제기가 되는 것이고요. 한화그룹은 사실 지난해로 돌이켜보면 글로벌 종합 방산 기업이 되겠다. 즉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되겠다고 대대적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우조선 인수가 지지부진해지고 대형 군함 수주전에서 밀리게 돼버리면 뭐 최악으로는 수주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게 돼버리면 대우조선을 인수했을 때 껍데기만 이제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그룹 내부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당장 5월에 발주되는 8천억 원 규모의 충남급 호위함 5, 6번함 수준의 빨간불이 일단 켜져 있는 상황이고 다른 사업 수주들도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요. 만약에 이 대우조선 인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대우조선 정상화 또한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수주전도 그렇고 대우조선 정상화도 그렇고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지금 이 기업 결합 승인이 빨리 돼야 당연히 좋을 것이다. 이제 이런 희망 섞인 기대가 나오곤 있는데 언제 이게 결정이 될진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예, 뭐 수주는커녕 뭐 내부 인사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좀 네. 한화 측에서는 상당히 답답할 것 같은데 지켜보도록 하죠.
자,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완성차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기아차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전기 자동차 판매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올해 목표치보다 30% 이상 증가시켜서 설정을 했는데요. 자, 박 기자, 굉장히 강한 자신감과 포부가 좀 느껴집니다. 네, 업계에서도 놀랍고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 정도로까지 2030년까지 내다본다고 정말 자신감이 있구나, 네. 당찬 포부를 밝혔구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430만 대가 2030년의 목표인데 그중에 전기차가 160만 대고요. 친환경차 총 238만 대를 팔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동화를 중심으로 중장기 사업 전략을 짜서 매출 160조에 영업이익 16조를 거둬들이겠다는 세부안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수치를 많이 넘어가서 발표된 목표고요. 글로벌 완성차 시장의 경쟁이 앞으로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자신감으로 이런 수치를 발표했는가 다들 이제 분석에 분주한 상황인데 네,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일단 그 원대한 계획을 간략하게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이 되겠다는 것이 기아자동차의 방향성인데요. 종합하자면 첫 번째 글로벌 판매 430만 대, 두 번째가 160만 대 전기차 판매를 통한 전동화 전환 가속화. 이건 앞에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뒤로 넘어가면 자율주행 기술과 커넥티비티 등 신기술 중심의 상품성 강화. 네 번째가 PBV라고 해서 목적 기반 모빌리티 특화 전용 사업 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한 겁니다. 앞서서 또 중국 시장에 대한 포부를 이미 3월에 드러낸 바 있는데요. 네. 최근 6년 사이 5분의 1 수준으로 내려앉은 중국 시장 내 기아 자동차 판매량을 제대로 또 끌어올려 보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발표해서요. 거기서도 이제 전기 자동차 주력 품목이 등장합니다. EV5와 EV6를 비롯한 대표적인 전기차 라인을 통해서 중국 내 시장을 다시 한번 뒤집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IRA 한파로 인해서 한국 전기차가 종합적인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글로벌한 계획을 밝히다 보니까 미래 선도 기업의 위치를 과연 기아가 선점할 수 있을지 좀 내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기아차의 자신감 넘치는 상황을 알아봤는데 현대차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자, 지금 사실 전 세계 수소연료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현대차는 판매 실적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수소차의 넥소가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 업체 S&E 리서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 2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수소차 판매 대수가 2,131대로 전년 동기 대비 4.4%가 감소했는데요. 넥소를 포함해서 1,296대의 수소차를 판매해서 17.6%가 증가했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49.5%에서 60.8%로 늘어서 선두 자리를 지켰고요. 말씀 주신 대로 국내 수소 승용차 16,000대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 좀 확정이 되면서 넥소의 판매량이 일단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2018년 출시된 넥소는 사실 유일무이한 어떤 최강자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4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위는 도요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8.2%를 감소한 605대를 판매했는데요. 점유율은 올해 28.4%로 내려앉았고요. 특히 미라이 2세대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대폭 줄어들면서 현대차와의 점유율 차이가 좀 벌어졌습니다. 32.4%포인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3, 4위는 중국 업체인데 각각 포톤이라는 회사, 완샹이라는 회사입니다. 어쨌든 주목할 점은 넥소의 글로벌 판매량 중 90% 이상이 내수 판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꼭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한국과 일본 시장을 제외하게 되면 도요타 미라이의 판매량이 넥소보다 4배 이상 높기 때문에 내수 시장만 볼 게 아니라 국제적인 시장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봐서 이 점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걸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소식도 현대차 기아 소식입니다. 자, 현대차 기아가 자동차 업계 최고의 권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월드카 어워즈에서 총 7개 부문 중에서 최고상인 올해의 차를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총 5개 부문을 다 휩쓸었다고 합니다. 자, 박 기자, 특히나 지난해 네. 아이오닉5에 이어서 2년 연속 지금 세계 올해의 상 재패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 국제 오토쇼 행사장에서 열린 2023 월드카 어워즈 시상식의 주인공은
전기차 아이오닉 시리즈의 두 번째 모델이죠. 아이오닉 6였습니다. 예. 총 30개 정도의 차종이 후보에 올랐고 뭐 이제 국내 차도 함께 올랐습니다만 여러 경합을 벌인 끝에 아이오닉 6가 최종 선정이 됐고요. 세계 최고상입니다. 세계 올해의 차를 비롯해서 올해의 디자인 그리고 올해 전기차상까지 3관왕을 거머쥐었는데요. 현대차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오닉 5와 6의 연속 수상은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개발된 전용 전기차의 우수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고 말했고요. 예. 기아 전기차 EV6와 제네시스 GV60 등 eGMP 기반의 현대차 그룹 4개 차종이 세계 올해의 자동차를 비롯해서 유럽 올해의 차 그리고 레드닷 어워드 등 2021년부터 세계 유수의 자동차 어워드를 지금 휩쓸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드카 어워즈는 전 세계 32개 국가의 저명한 자동차 전문 기자 100명으로 구성된 전문 심사단이요. 매년 비밀 투표로 수상작을 선정하는 시상식입니다. 그래서 수상의 어떤 객관성이 또 담보가 되고 공신력이 높은 시상식인데 세계 올해의 자동차는 북미 올해의 차, 또 유럽 올해의 차 이렇게 함께 세계 3대 자동차상으로 꼽히곤 하는데 특정 지역 시장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다른 두 상과 다르게 전 세계를 또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요 점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드카 어워즈에서 올해의 차를 수상한 현대차 기아 소식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7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의 핫한 뉴스인데요. 지마켓의 창업자 구영배 대표가 이끄는 큐텐이 티몬과 인터파크 커머스를 인수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위메프까지 다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이커머스 시장이 뭐 앞으로 이제 판도가 바뀌겠어요. 그렇습니다. 큐텐은 이제 이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한편 큐텐의 강점과 각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도모해서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 도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큐텐은 원더홀딩스가 보유한 위메프 지분 전량을 인수해서 위메프 경영권과 모바일 앱 소유권을 갖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이정미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티몬 그리고 인터파크 커머스, 위메프를 연달아서 인수하면서 어떤 경쟁력을 각 계열사에 지금 이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큐텐은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24개 나라에 서비스를 제공 중인 만큼 어떤 글로벌 네트워크도 갖추고 있고요. 직구 또 역직구 경쟁력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큐텐을 모 회사로 맞이한 이 새 플랫폼의 입점을 통해서 국내 판매자들은 자사 브랜드 상품을 해외 판매할 수 있고 또 국내 소비자들 역시 큐텐을 통해서 해외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 물류 계열사 큐 익스프레스 풀필먼트 역량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큐 익스프레스가 11개 나라 19개 지역에 물류 거점을 이미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지난해 9월 인수 절차를 밟았던 티몬 회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떤 시너지가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을 텐데 글로벌 공동구매 티몬 월드를 운영하고 큐텐 상품을 연계한 해외 직구 핫딜을 티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전에 주문을 하면 다음 날에 도착하는 QX 프라임 전용관을 선보이는 등 시너지를 내고 있고요. 티몬 거래액이 그래서 지난해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60%가 늘어났고요. 네. 올해 1분기 역시 전년 대비 70%가 성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위메프도 인수를 하면서 위메프 역시 어떤 기회로 작용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위메프가 이미 매출 감소가 지속적이어서 네, 상당히 안 좋았죠. 그렇습니다. 큐텐과 함께 어떤 시너지를 낼지도 좀 주목을 할 만한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사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구영배 대표가 이끄는 큐텐이 지마켓의 성공 신화를 다시 이제 쓸 것이냐 아니면 반면에 지금 이커머스 시장이 너무나 포화 시장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서로 이제 의견이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디가 맞다라고 지금 시점에서는 얘기하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예. 유통업계에서는 국내 시장 재편 가능성에 대해서 뭐 구영배 대표라는 인물 자체가 어떤 지마켓의 성공 신화를 쓴 인물이기도 하고 선두를 빼앗긴 플랫폼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미 이뤄냈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엿보이는데 반면에 이미 쿠팡이라는 어떤 공룡기업, 또 네이버 쇼핑 이런 대기업들이 접근성, 로켓 배송 이런 것들로 국내 시장을 이미 선점하고 있는 만큼 재편이 좀 어렵지 않겠냐 이제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한편으로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큐텐이 국내 시장 재편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계열사인 Q익스프레스하고 자사 나스닥 상장을 염두에 두고 이번 인수를 단행한 거 아니냐라는 네. 분석도 마찬가지로 있는데요. 쿠팡처럼 나스닥 그렇죠.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근데 정확한 것은 상황이 다른 것은 맞습니다. 지금의 이커머스 시장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쿠팡과 네이버라는 어떤 공룡 대기업이 이미 이커머스 시장을 재편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위권으로 밀려난 업체들이 이제 서로 누가 더 먼저 살아남을 것인가 생존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영 대표가 지마켓을 설립했을 시기는 사실 이커머스 시장의 태동을 우리가 맞이하던 그런 시기여서 초창기였죠. 그렇죠. 아주 초창기여서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서 이번에 뭐 차례대로 몇몇 기업을 큐텐이 인수를 했다고 해서 그만한 경쟁력을 과연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 대목도 미지수여서 여전히 어떻게 될지 의구심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네. 지켜봐야겠죠. 자, 오늘의 이렇게 경제계 주요 이슈들 프레임 이슈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